이제 왜 인공지능이냐, 지금 인공지능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이유가 어떤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이 세컨드 머신 에이지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임팩트를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불러일으킨 그런,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자동화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어떤 충격을 갖고 올지, 변화를 갖고 올지에 대한 어떤 환기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특히 중요한 것은 일자리에 관해서, 전 세계에 있는 지금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날아간다, 뭐 이런 담론들이 이제 이 책을 매개로 해서 형성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특히 이제 이런 그 인공지능에 관한 얘기가 기술 분야, 그 서클 안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경영, 경제 이런 쪽으로 이 담론이 확산이 되어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에서도 지난 6월 달에 이런 특집 기사를 만들어냈고, 또 경영 쪽에 대표적인 뭐 저널이라고 할 수 있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도 이런 인공지능과 로봇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그런 담론들이 이제 계속 확산이 되어가는 징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산업혁명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그 전기기관이 250년 전에 제임스 와트가 전기 엔진을 갖고 특허를 받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혁명이 시작됐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기계혁명의 시대,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인공지능은 두 번째 기계혁명의 시대, 어떤 산업혁명, 사람을 어떤 정신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킨다면 거기서 벗어나서 사람이 어떤 그 또 다른 차원의 어떤 경제적인 관계, 또 사회적인 관계, 권력 관계 이런 걸로 가게 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거대 담론보다 조금 더 좁게 간다면 IoT라든지 빅데이터 같은 것들, 또 무인자동차, 드론, 또 로봇이라든지 의료계라든지 또 일러닝, 교육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어떤 새로운 기술 테마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 새로운 기술들이 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기술이 기술이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변해가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기술들의 변화 방향이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공지능이 뭐냐? 이제 여기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계가 지능을 갖는, 기계나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지능이 구현되는, 표현되는 그런 걸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그 일련의 과정들을 학습하는 그런 게 또 인공지능 학습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사람처럼 똑똑하게 이렇게 뭔가 행동을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싶은 거 옛날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뭐 그리스 신화에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18세기에 유럽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자동 인형 기계입니다. 오토마톤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그 인형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어떤 글을 쓰고 있는 그런 거고, 어떤 거는 이제 악기를 연주하고, 어떤 건 그림을 그리는, 이 오른쪽 그림 이제 이게 중국 배라고 하는데요. 이게 기계가 이 인형이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그려내는 그런 그림이고, 요 밑에는 이 인형이 심지어는 시를 쓰기도 했답니다. 물론 이제 사람이 이제 만들어 놓은 시였겠지만 영어로도 쓰고 불어로도 쓰고 하는 그런 인형을 만들기도 했답니다. 그만큼 이제 어떤 사람을 닮은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것들은 아주 오래된 꿈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 현대 인공지능의 시초가 바로 이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컴퓨터로 지능적인 어떤 행위를 해보는 그런 시도를 한 게 이제 바로 앨런 튜링이 되겠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암호 체계를 이제 해독하는 영국에서 이 체계를 이 사람이 주도해서 했던,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0과 1, 어떤 이 디지털적인 걸로 사람의 지능을 기계가 구현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사고적인 개념적인 체계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컴퓨터, 모든 스마트폰 이런 데 다 구현되어 있는 기본적인 로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사람한테서 비롯됐다. 결국 이 사람이 인류의 진정한 영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도 합니다. 이 오른쪽 그림은 이 사람이 이제 2차 대전 당시에 만들었던 그 암호 해독 기계를 국가 기밀이었기 때문에 이제 다 없앴는데 2008년에 과학자들이 다시 한번 복원을 해본 그거랍니다. 그래서 이제 앨런 튜링이 어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에 관한 어떤 컨셉의 기본적인 토대를 만든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차 대전을 지나면서 과학자들이 이제 컴퓨터 위력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가 됩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1956년에 미국의 다트머스 대학교에서 컴퓨터 과학자들이 모여서 인공지능에 관한 최초의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때 그 컨퍼런스를 조직한 사람이 존 메카시가 되겠고요. 존 메카시라는 사람이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들어내고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념비적인 이벤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부터 시작된 그런 인공지능에 관한 여러 가지 열망들이 한 20년, 한 10년, 20년 굉장히 이렇게 지속이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실제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게 다시 이제 사그러드는 1968년에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나옵니다. 이 앞에 제목 앞에 보면 2001이라는 단어가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2001년이 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아주 그 이상적인 수준의 인공지능이 구현될 것이라 그런 이제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됐고, 이 영화 자체가 인공지능에 관한 대중들의 생각을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준 그런 그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968년만 해도 그만큼 인공지능이 이제 조만간에 구현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낙관적인 기대가 섞인 그런 이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만, 이 이후에 실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은 많이 줄어들고 또 실제 연구도 좀 지체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랫동안 인공지능이 침체기를 겪다가 이제 다시 한번 인공지능이 이제 사회 전면에 대중들의 어떤 관심을 끌게 되는 계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한 게 IBM인데, IBM이 왓슨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왓슨 이전에 딥블루라는 시스템을 IBM이 만들어냅니다. 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 왼쪽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전 세계 체스 챔피언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컴퓨터 시스템이 이제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딥블루가 굉장히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사람보다 더 체스를 잘하는 기계가 나왔다. 이런 게 이제 대중들 신문 헤드라인에도 생기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IBM이 이걸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구나. 그 당시만 해도 IBM이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였죠. 자원도 많고. 이게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다기보다 인공지능을 우리가 한번 구현을 해보자. 컴퓨터를 제일 잘하는 회사로서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왓슨 시스템이 됩니다. 왓슨 시스템은 우리 가정에 쓰는 냉장고 한 10대 정도를 이렇게 붙여놓은 그 정도의 사이즈가 된다고 합니다. 이 왓슨 안에는 지구상에 나와 있는 모든 백과사전, 모든 여러 가지 지식들, 그런 것들을 다 DB화시켜서 저장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뭔가 테스트를 해보자. 이런 목적으로 시작한 게 이 IBM이 왓슨을 가지고 미국에 당시에 있던 그 제퍼디라는 퀴즈쇼에 선수로 한번 내보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2011년에 왓슨이 이 제퍼디 쇼에서 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인간보다 더 지식이 많은 컴퓨터가 나왔다. 뭐 이런 점에서 제퍼디 쇼가 이 IBM 왓슨이 크게 대중들한테 부각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아무리 왓슨이 똑똑해도 퀴즈를 잘 풀고 지식이 많고 해도 결국 사람이 개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이제 결국은 이제 보여주는 그런 반면 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에 관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약간 우리가 그 사람처럼 뭔가를 느끼고 뭔가를 판단하고 이 완전한 그런 지능을 구현하기보다는 그걸 이제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강한 인공지능을 구현하자고
지금 수준에서 되지 않는 거를 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좀 약하더라도 뭔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용도가 있는 인공지능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생각의 물결이, 이렇게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약한 지능이 weak artificial intelligence가 되겠는데요. 시리라든지 왓슨도 뭐 그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만, 이 약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그거를 실용적인 목적에 하고 그렇게 해서 자원이 펀드가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완전한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이 구현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된 겁니다. 그 과정에 큰 역할을 한 게 이제 기계학습이 되겠습니다. 머신러닝이 되겠는데요. 결국은 기계에게, 컴퓨터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자. 컴퓨터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떤 일관된 법칙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단계까지 가게 된다는 게, 그게 기계학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수학적인 연산이라든지 고도의 확률 통계, 그런 계산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데이터의 패턴을 찾아내고 또 그걸 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예측하고 하는 그런 게 이제 기계학습이 되겠습니다. 기계학습은 이미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아마존에서 책을 사면 책을 한 가지 어떤 검색을 하게 되면 그 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책들이, 관련된 책들이 이렇게 추천이 됩니다. 뭐 그런 게 이제 기계학습의 어떤 단적인 예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확률은 높아지고 정확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추천이라든지 제안, 예측 이런 것들의 효용성이 높아지는 그런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기계학습에 관한 어떤 이 경험들이 많이 쌓이고 하면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가능성을 다시 이제 보게 되는 그런 국면이 만들어졌는데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벤트가 2012년에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구글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앤드류 웅이라는 이 사람과 이 사람 팀이 하는 게 컴퓨터에게 어떤 동영상을 이렇게 보여주고 거기서 이 고양이 얼굴을 식별하게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걸 이제 성공을 시켰는데요. 정확도가 한 75% 정도에 이를 정도로, 사람이 고양이를 알아내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지만 컴퓨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고양이를 알아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걸 이제 성공시켰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인공지능에서 중요한 이벤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앤드류 융이 이런 그 고양이 프로젝트, 그러니까 브레인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인공신경망에 대한 어떤 이해, 학습 이런 것들이 이제 커졌기 때문입니다. 사람 머릿속에 있는, 뇌 속에 있는 수십억 개의 뉴런들 사이의 연결 관계가 결국은 학습을 좌우하는 그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그 메커니즘을 컴퓨터가 뭔가를 학습하는데 응용해보자 하는 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에 관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단순히 인공신경망 저 개념뿐만 아니라 심화학습이라는 좀 더 진화된 방법론이 적용이 되면서 고양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양이 얼굴을 보이면 제일 앞에 층에서는 그 이미지의 대략적인 정보, 예를 들면 저게 둥글다, 저게 밝은 색이다, 어두운 색이다, 뭐 이런 대략적인 정보만 판단하게 만들고, 그 다음 층에서 그 이미지 안에 있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판단하게 만들고, 또 그 다음 층에는 그 더 세부적인, 그래서 그게 다 합쳐져서 결국은 어떤 원하는 결과값이 나오게 만드는,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 훈련을 시키다 보면 언젠가는 굉장히 좀 더 정확한 인식이 뭐 예를 들면 이미지라든지 시각 정보라든지 음성 정보라든지 아니면 텍스트를 이렇게 집어넣더라도 텍스트 안에 있는 맥락이라든지 어떤 그런 추상적인 그런 것까지 찾아내는, 기계가 학습하게 만드는 그런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능할 수 있었던 거는 컴퓨터 연산, 그 CPU라든지 뭐 프로세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많은 그 성능의 향상이 생기면서 이게 좀 더 가능해졌다는, 그게 한 가지 이제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훈련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 컴퓨터를 훈련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왼쪽 모서리에 위에 모서리에 보시면 젊은 사람들이 프리즈비 게임을 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저걸 이제 컴퓨터가 인식을 해서 서술을 하는 겁니다. 저 장면은 뭐다. 이게 단순히 고양이 얼굴을 인식하는 게 저게 고양이다, 저게 개다 이것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 장면을 보고 저기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제 알아챌 정도까지 인공지능이 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는 보면 이 벌판에 이 코끼리들이 풀을 뜯고 있다. 뭐 이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두 개는 비교적 정확하게 맞춘 거고, 오른쪽 두 개는 이게 틀린 겁니다. 아직까지 그만큼 이제 이미지 인식 자체가 완벽하지는 못하다는 걸 잘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길에 있는 교통 표지판에 뭔가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건데, 이게 냉장고에 어떤 음식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 냉장고 열어보면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걸 이제 컴퓨터가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 거죠. 요거는 학교 앞에 스쿨버스가 정차돼 있다 이렇게 이제 밑에 이렇게 캡션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 노란색이고 위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아 스쿨버스다 저거는. 이거는 구글이 갖고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아직까지 저거를 학습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뭔지를 아직 잘 모르고 자기가 최대한 예측한, 최대한 판단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뭐 구글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구글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쟤들이 지금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하고 있느냐. 근데 이제 이걸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구글이 하고 있는 이제 무인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런 그 상황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만약에 앞에 어떤 할머니가 천천히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 서야 된다는 거를 어떤 속도로 이렇게 자기가 가야 된다는 그것까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전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저는 할머니다. 할머니는 동작이 느리다. 이것까지 알아야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안전하게 갈 수 있다. 뭐 그런 목적으로 이런 이 이미지에 대한 그걸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구글 이외에도 이제 페이스북은 사람의 얼굴을 판단하는 게 자기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지금 비즈니스 모델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어떤 각도든 어떤 조명이든 그 사람을 정확하게 이름을 달아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들이 이제 광고를 달고 뭐 캡션을 달아주고 그 페이스북에 가치를 올리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이런 애플 이런 데에 비해서 상당히 좀 지체된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윈도우 10에서 이 코타나 서비스를 이제 탑재를 했습니다. 이 코타나라는 건 대화형으로서 이렇게 뭔가 명령을 하고 묻고 이런 걸 이미 2011년에 그 애플에서 그걸 구현을 했습니다만, 코타나는 이제 그게 조금 더 진화된 방향으로 계속 이 사용자가 묻고 답하고 이렇게 사용하면서 이 성능이 더 좋아지게 그 사용자를 더 잘 알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그게 일종의 이제 심화학습에서 비롯된 그런 기능이 되겠죠. IBM이 있습니다. IBM의 과제는 그거였습니다. 왓슨이 문제를 지식을 많이 갖고 빨리 검색을 하고 연관어를 찾아서 대답을 하고 하는 그런 거는 왓슨이 잘 하는데, 그걸 어디에 쓸 거냐, 이게 IBM의 굉장히 오래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걸 이제 의료 분야에 사용하겠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제 중요 병원들 같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주로 이제 암이라든지 백혈병이라든지 이런 난치병을 이제 찾아내고 진단하고 정확하게, 그 다음에 그 처치법을 이렇게 제안하고 하는, 그러니까 의사와 같이 협업하는 그런 파트너로 이제 IBM에서 이렇게 작업 프로젝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심화학습, 딥러닝을 결합을 하면 결국 예를 들면 종양 같은 경우에 이 종양 사진들, 수없이 많은 종양 사진들을 학습을 해 놓으면 이게 어떤 환자가 갖고 있는 종양이 이게 양성인지 악성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결국 이제 IBM이 왓슨을 갖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뭐 가치를 이렇게 거기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예를 종류라든지 종량 케이스 이런 것들 이미지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엄청난 의학 저널이라든지 그 의사들이 쓰는 수메모 같은 경우도 그걸 다 이제 그 디지털화해서 왓슨 안에 이렇게 탑재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당장은 뭐 크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게 계속 진화를 하고 발전을 하게 되면 의료 부문에서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지 않느냐. 앞에서 이제 뭐 IBM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또 뭐 MS 많은 회사들이 이런 걸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학자들을 모으고 지금 굉장히 그런 뭔가 판이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또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회사를 잠깐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친구가 딥마인드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게 구글에 6억 달러에 인수가 돼서 지금 구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딥마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심화학습, 이 심화학습을 더 뭐 정교함이라든지 정확성 이런 걸 높이는 것이죠. 오른쪽은 이제 그 리차드 소처라는 이 친구가 하고 있는 게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메타마인드라는 회사인데요. 만들어진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만들어져서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좀 펀딩을 받고 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가 딥러닝을 갖고 이미지를 인식하고 식별하고 예를 들면 뭐 그 음식 재료 같은 경우에 이게 어떤 성분을 갖고 있고 칼로리는 얼마고 뭐 이런 것까지 해주는 그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렇게 텍스트 쪽에도 이런 그 연관성을 찾아내고 이게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또 이게 어떤 센티멘트를 갖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석하고 찾아내는 그런 그 기능을 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이제 데모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는 지금 이제 삼엽충 그림이 화석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뭐다 삼엽충이라는 이 확률로 자기들이 이제 이 시스템이 판단하는 확률로 이렇게 적시를 해놨습니다만 원하는 어떤 이미지든지 여기다 이렇게 업로드를 시키면 이게 뭐라는 거를 확률로 보여주는 그런.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거를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 이 시스템을 훈련시켜서 당신의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이제 그거를 자기들의 이제 상품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결국 인공지능을 대중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인공지능이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꿀 거냐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내러티브 사이언스라는 회사는 포브스라든지 AP라든지 이런 언론 기관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다가 기사를 이렇게 보내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굉장히 단순한 데이터를 갖고 작성하는 기사들이 날씨라든지 주식이라든지 기업 실적 발표라든지 뭐 스포츠 경기를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팩트만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 그 서비스고요.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서울대 이준환 교수팀에서 이런 그 뉴스 로봇이라는 페이스북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뭐 이런 아주 주관적인 단어까지 사용해가면서 이게 이제 지금은 팩트만 나열하고 간단하게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그런 걸로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거기다가 감정, 주관적인 판단, 평가 이런 것까지 가미될 수 있는 그게 아닐까. 저널리즘이라는 게 많은 변화를 갖게 될 수도 있겠다. 저널리즘뿐만 아니라 어떤 리서치,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리서치, 산업에 관한, 경제에 관한 리서치 이런 것의 본질 자체도 굉장히 많이 변하게 되지 않을까.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측면에서 이상적인 변화가 생겨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노동 측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 기계가 노동자 옆에 작업 라인에서 지금은 뭐 혼자서 사람이 계속 이렇게 하고 합니다만은 어떤 뭐 옆에 주변에 인공지능이 있다면 아니면 사람 몸에 인공지능을 찬다면 이게 당신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당신이 지금 예를 들면 너무 피곤해서 실수를 하고 있다. 아니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보조해야 하면서 노동의 생산성을 올린다든지 사고를 예방한다든지 소비 같은 경우는 소비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아마존 뉴스가 나왔는데 아마존에서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학습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뭔가 제안하고 당신 이런 거 당신한테 추천해 줄 수 있다. 당신이 이런 거 좋아할 거다. 이런 것까지 했는데 앞으로는 예측을 해서 그 사람한테 뭔가 그 사람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당신이 좋아할 거다 해서 집에까지 배송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곧 할 거다.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그 소비 생활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또 예를 들면 이미지 인식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핸드백이 짝퉁인지 아닌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면 이거는 가짜다. 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금방 알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소비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금융사고라든지 신용카드 사고 이런 것도 발생할 수가 없는 게 아예 재난, 여러 가지 재난, 그 기후라든지 뭐 지진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징후를 미리 예측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쪽에서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겠고요. 범죄를 막는다든지 뭐 그런 측면에서도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편리하고 즐거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제 많은 또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라든지 일론 머스크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언젠가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될 거다. 그래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거에 대한 논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반드시 인류에게 좋은 것만은 아닐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공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프라이버시라든지 인공지능이 너무 발전을 하면 이 사람들의 그 일거수일투족 그 흔적, 그 디지털 흔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꼼짝을 못하게 되는. 그 다음에 뭐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은 이런 그 살상무기, 킬링 로봇이라고 하죠. 어떤 적군을 식별을 해서 이렇게 바로 한. 이게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그냥 놔두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일자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신노동에서 해방되는 만큼 사람의 정신노동의 가치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몇 년 안에 몇 %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또 몇만 개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과장됐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게 양분돼 있고 이게 우리가 이제 과거에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 기계가 많은 일자리를 없앴지만 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낸 것처럼 이 인공지능도 그런 식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데이비드 오터 같은 사람들은 이 보완 효과 이것들을 무시하고 너무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이렇게 과장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세컨드 머신 에이지 그 책을 쓴 에릭 브리니업슨하고 또 앤드류 맥카피 이런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얼마나 잡아먹을 거냐, 몇 개가 없어질 거냐, 몇 %가 없어질 거냐, 이거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결국은 기술 변화로 인한 파급 효과를 사람들이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그런 능력 자체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무력하다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은 잘못된 거다. 그런 어프로치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공공부문에서 교육, 인프라, 기업가정신, 이민, 조세 굉장히 하나하나 중요한 문제들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디지털 세상에 맞게 또 인공지능이 더 큰 역할을 하는 세상에 맞게 제도의 변화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더 새롭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조직 모델,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개인적입니다만 이런 접근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디지털 시대 또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그래서 최근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나온 토마스 데번포트라는 미국의 교수가
5가지 전략을 이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스텝업, 인공지능보다 더 나은 스텝 어사이드, 인공지능과 나란히 같이 갈 수 있는, 그 다음에 스텝 인, 스텝 네로, 스텝 포워드, 이런 뭐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자동화라는 것이 너무 이렇게 일자리 또 뭐 위협적인 그런 오토메이션의 개념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이거를 사람하고 기계가 같이 서로 이렇게 오그멘트하는 그런 걸로, 그런 컨셉으로 우리가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 그림은 이 원숭이가 35살짜리 원숭이라고 합니다. 조지아 주립대학에 있는 언어연구소에서 생후 9개월 된 원숭이를 입양을 해서 언어학자들이 이 원숭이한테 언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손짓, 발짓 뭐 이런 걸로 처음에 시작해서 이런 그 렉시그램이라고 해서 이 그 사람하고 그 원숭이가 소통하는 뭐 그 기호로 된 그런 이제 얘가 한 600개 정도 단어를 이제 알고 있고 사람의 이제 자기가 여러 가지 감정도 표현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렉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화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뭐 자기 이빨이 아프다는 그 표시를 해서 그 치과 치료도 시켜주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 알아낸 게 원숭이도 학습 능력은 있더라. 학습은 하더라. 배우고 표현하고까지는 하는데 원숭이가 결정적으로 없는 게 하나가 있더라. 그게 호기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도 예를 들면 뭐 불도 붙일 수 있고 뭐 도구도 다룰 수 있고 한답니다. 근데 그 도구를 그 다루는 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적이 거의 없더라. 전혀 없더라. 호기심이는. 그러니까 결국은 영장류 중에서 사람하고 나머지하고를 차이 구분 짓는 거예요. 결국 호기심입니다. 자신에 대한 그 자기 근본적인 존재에 대한 질문 이런 게 없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인공지능이 발전을 한다 하더라도 그 차이, 거기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존재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결국 호기심이고 질문하는 능력이고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거기서 우리가 많은 부분의 해답을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더 편리하게 인공지능을 누리면서도 인공지능과 차별화된 나름의 인간의 생존 방식을 찾아가는 해답이 거기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과 관련된 말씀을 해보고 싶습니다. 피터 드러커가 1967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사람이 더 똑똑해져야 된다. 컴퓨터가 똑똑해지는 만큼 주인이 더 똑똑해져야 된다. 사람이 더 똑똑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뭐 과학기술이나 비즈니스 이런 쪽에 또 조직이나 이런 경제 사회 운영 제도 이런 쪽에 많은 부분들이 변해야 되고 빨리 우리가 바꾸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결국 교육이나 사람 육성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어떤 조직 안에 더 크게는 우리 국가 나라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사람을 키울 것이냐, 인공지능이 더 똑똑해지는, 그 다음에 일자리를 만들 것이냐. 그 해답은 결국 사람들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더 창의적이고, 더 많은 호기심을 갖게 만들고, 질문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우리 자녀 세대, 후손들,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